우리 장관님, 예. 우리 근인수 의원님께서 소위 N번방 성착취물 제작 유포 사건의 조주부인 사건에서 약 1억 원의 그 추징이 확정됐는데 왜 7만 원만 이렇게 추징 집행을 했느냐라고 검찰이 제대로 일을 안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고액 추징금이 제대로 추징되지 못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범죄 수익을 이제 결국은 환수를 하는 제도인데, 이게 범죄자들이 수사가 개시되면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에서는 범죄 수익 환수부까지 두고 환수팀을 둬가지고 계속 형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추징을 위해서 재산 추적 등을 하고 있죠. 이 소위 조주부인에 대해서 7만 원, 그러니까 영치금 7만 원만 이렇게 추징을 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상황이 있어서 제가 사안을 그러니까 파악했습니다. 일반적인 거를 이 소위 이제 추징금의 시효는 추징 시효는 5년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런 조치도 재산이 제대로 없다고 해서 그때까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5년이 지나게 되면 시효가 완성이 되어 그 이후에 추징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이 7만 원을 추징을 하고 나면 그때로 그 추징 시점으로부터 다시 5년의 시효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 소액이라도 형식적으로 추징을 한다. 저 그랬을 것 같은데요. 좀 파악 중입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조주빈 사건에서 조주빈에 대해서 추징금 집행하기 위해서 검찰은 앞으로도 계속 조주빈의 은닉된 재산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을 것이고 해야 됩니다.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입니다. 당연합니다. 예. 지금 오전에 이제 야당 의원님들 질문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전 정권 탄압 수사에 검사들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민생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취지의 질문 답변이 나왔고, 이게 이제 어제자 소위 2대12 기사인데, 기사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수사에 검사 100명, 검찰 수사관 500명을 투입했다. 이게 이제 소위 SNS에 계속 유포가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결국은 검찰이 이재명 수사에 모든 걸 올인하고 있고, 그만큼 100명을 투입할 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는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검찰은 무능하다라는 취지로 유포되고 있다. 이런 가짜 글들이 유포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 기사의 취지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곳이 성남지청하고 수원지검 중앙 정도입니다. 그 이전에 뭐 선거법 사건은 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서 수사를 하고 나서 기소를 한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범죄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많은 검사가 투입돼야 된다면 역시 당연히 투입돼야겠죠. 그런데 이런 소위 이 사건을 왜곡하기 위해서 유포되는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팩트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알겠습니다.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100명, 500명 그렇게 투입할 정도로 검찰의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사안 자체가 이분 자체가 이제 유명하시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사안 자체는 또 그렇게 대단히 매스가 큰 사건은 아니거든요. 저희 검찰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통상적인 수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기사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소위 수원지검의 검사가 100명, 수원지검 검사 정원이 110명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0명 투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취지죠. 예. 자, 성남매 펄씨 사건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관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작년 9월 달에 경찰에서 이제 소위 행여손 처분을 하니까 고발인이 이신청을 해서 기록이 검찰로 송부가 됐죠. 그렇게 된 진행됐습니다. 예. 근데 수원지검 수사팀에서는 이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소위 보안수사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이 이걸 굉장히 막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보도된 것에 따르면 이 박은정 지청장은 법무부의 감찰 담당관으로 있을 때 윤석열 총장의 중징계를 주도한 대표적인 민주당 쪽 소위 정치검사다. 많은 분들은 또 이 부부와 같이 민주당에 밀착했던 정치검사였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도 이 건에 관해서 소위 FIU의 자료 요청을 성남지청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 전화를 해서 막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결국은 소위 수사 보안 요청이 수사 요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보안 수사 요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박하영 당시 차장검사가 사표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뭐 검사 생활 24년을 했지만 검사가 수사와 관련해서 사표를 낸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항의 수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박하영 검사의 사직 이후에 이제 올 2월 달에 수원지검에서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를 해서 보안 수사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결국은 이 검찰이 경찰에 보안 수사 요청을 해서 결국 이번에 이제 그 송치가 된 거죠. 기소 의견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박은정 검사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도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그 결론을 빨리 내려줘야 됩니다. 예. 장관님. 예.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20년 4월에 고발장이 제출돼가 지금 거의 뭐 2년 넘게 수사가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그 주범들에 대해서는 올 1월까지 해서 총 15명 정도가 기소가 됐죠. 예. 그 기소할 때 결정한 사람이 중앙검사장이 누굽니까? 당시 그 사안은 이성윤, 이정수 이 라인을 통해서 결정한 그러니까 사안입니다. 이성윤 검사장, 이정수 검사장, 검찰이라는 기관 창설 이래 가장 정권에 밀착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검사라는 게 우리 검찰에 재직했던 사람들이라든지 검찰 내부 구성원들이 평가 아닌가요? 그런 분들이 이 수사를 하고도 기소를 못했던 그 사건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입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감사원에 관해서 아까 잠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기동민 간사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감사원이 어디 소속입니까? 헌법 공부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예.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헌법 97조는 앞쪽은 생략합니다. 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감사원법 제2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소위 한겨레 신문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사건에 관해서 절차에 위반됐다라고 하니까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에 대해서 수석 비서관이 도대체 이게 무슨 보도냐, 보도의 진위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감사원 사무총장이 잘못된 거다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헌법과 감사원법 보면 대통령 소속이라는 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또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에 마치 검수완박법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검찰권이라는 것,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것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검찰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는 직접 수사권이죠. 이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에 소위
직접 수사권을 내려놓는 것 장기적으로는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당시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온전 그러니까 그대로 있던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의 축소에 관해서는 수사지휘권이 존치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직접 수사권의 장기적으로는 직접 수사권에 대해서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수사권 자체 박탈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렇죠. 수사를 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 직접 수사권의 범위를 조정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한다 장기적으로는. 그게 그 강제적으로 어떤 부분 못하게 만들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그 말씀을 하실 때 보좌를 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2월 4일 결국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서 통과시킨 소위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되는 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전 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찰도 수사를 잘 하지만은 재산범죄라든지 뇌물범죄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범죄의 경우에는 굉장히 범위가 복잡하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수사를 할 때는 검찰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수사지휘권을 통해 가지고 경찰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증거에 대해서 일일이 지휘를 해주고 보완을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됐는데 2020년 2월 4일 개정 형사소송법 통과되고 난 이후에 소위 민생범죄들이 제대로 수사가 안 돼가지고 수사 진행이 안 되니까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피해자인 일반 국민들 아닙니까? 전 특히 그 일반 국민들이 검사의 불기소장을 받을 권리를 잃어버렸다는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국 민사소송의 증거 디스커버리 절차를 대신해주는 절차였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무혐의가 되더라도 고소를 하게 되면 적어도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까지 검찰이 확정해서 불기소장으로 내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사적 비용을 들여서 그 증거까지도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서민들의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올해 5월 3일 날 시행된 2차 수사권 조정,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에 도저히 이 상태로는 국민들의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하에 근한쟁의 심판을 제기를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행령만으로도 사실 시행령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분야는 그 부분은 굉장히 협소하고요. 지금 서민들에 대한 피해는 시행령 개정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당은 그 당시에 여야 합의 이후에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고 결국은 우리 당이 그 합의 파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결국은 회기 쪼개기라든지 위장 탈당 등을 통해 가지고 예. 당선된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갑작스럽게 2차 소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시행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장관님. 예. 문제 인사 검증에 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시고 그 중에서 이제 요지가 그 각 직급별 예. 매뉴얼 그러니까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뭐 장관급여는 어떻게 하고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매뉴얼을 만들어라라고 이제 그리고 그 매뉴얼을 외부에 공개해라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술적인 노하우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게 그대로 다 공개될 경우에는 이거 얼마든지 지금 이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뉴얼 질문지를 받거나 했었을 때는 이 의미라든가 정확하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적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이 망을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 검증이라는 것이 거짓말하면은 사실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봤었을 때 어떤 노하우로 어떤 그 기술적 노하우로 진행되는 걸 알면 이게 상당히 그 여러 가지로 이 정확한 검증과 이 솔직한 검증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사 검증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걸 다 공개한 나라는 사실 다른 나라도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인사검증을 요청하는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이 어떤 직급, 어떤 직위의 직위 대상자다라는 것도 공개를 안 하죠. 만약 그런 식으로 공개를 해가지고 인사검증을 요청한다면 지금 누구누구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인사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그 소위 인사보안이 누설될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나가서 어떤 검증이 가는 과정에 전혀 사실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책임은 제가 지는데요. 이 시스템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관님, 뭐 실무를 총괄을 하시니까 우리 차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금 준비하고 있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이제 반어사불벌죄 폐지 여부인데 이 그동안 반어사불벌죄를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법무부나 경찰청이나 법원이나 다 모든 기관들이 이 폐지에 관해서 약간 난색을 표했던 건 사실이죠. 네,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전에는 대부분의 성범죄들이 친고죄로 됐지만은 많은 범죄에서 친고죄 규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네. 이 반어사불벌죄가 왜 삭제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차관님께서 설명을 해보시죠. 그 다른 범죄보다 스토킹 범죄는 굉장히 그 집요한 집착 범죄 유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뤄서 이것이 다시 또 다른 스토킹 범죄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반의사 불벌죄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반의사 불벌죄 돼 있으면 경찰이 이게 형사사건화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불안정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사건을 그냥 일단 피해자의 의사라도 피해 접촉을 끊어주는 것과 함께 초기부터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독일이나 이런 데도 처음에는 이 스토킹법 할 때 반의사 불벌죄 했다가 나중에 금방 바꿨거든요. 저희도 그런 반성적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반어사불벌죄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으니까 이게 합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소를 위해서 또다시 피해자한테 접근을 하는 스토킹을 하는 그런 사례가 나타난 게 이번에 신당동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계속 전향적인 입장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법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